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마흔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는 상상이요. 저도 한때는 저에게 아주 작은 행운이라도 찾아오길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때는 뭐라도 의지하고 싶을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당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갑자기 찾아온 대박의 기회가 내가 원하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웠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10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은 저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없어서인지 엄마와 형, 우리 세 식구는 서로에게 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엄마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삶의 무게만큼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로 온화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던 엄마의 손길은 까칠하고 건조했지만 그 온도는 정말 따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형의 마음속에는 엄마와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엄마와 저를 위해 당연히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형의 모습이 안쓰러워 남몰래 눈물 짓곤 하셨어요.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학교에 가기 전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매달렸어요. 공사판이며 식당이며 호프집이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엄마와 형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형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제가 조금 더 아이답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는 힘든 티를 내지 않았죠. 형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형과 한 번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형을 다시 찾을 정도였어요.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연애도 하면서 청춘을 즐기고 싶을 법도 한데 형은 돈을 버는 게 가장 재밌다며 저에게 늘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제가 형의 무게를, 그늘을 눈치챌까봐 애써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 집에 일찍 돌아오는 날이면 형은 숙제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재호야, 너는 꿈이 뭐야? 꿈? 나도 형처럼 빨리 어른 돼서 돈 버는 거. 뭐? 그런 게 무슨 꿈이야. 돈은 엄마랑 형이 많이 벌 테니까 재호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재호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줄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다 하게 해주겠다는 형의 말. 형은 자신의 꿈을 접어두면서까지 아직 실체도 없는 저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1년 정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형은 군대에 다녀온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형을 좋게 봤던 관리자분이 형이 제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의 회사에 추천해 주셨거든요. 말단 직원으로 입사한 형은 정말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밤에는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외우곤 했어요. 고졸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형은 독학으로 외국어 공부까지 하느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형의 성실한 성격은
그곳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타고난 센스를 바탕으로 사업적 감각까지 키운 형은 금방 회사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 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형의 모습을 좋게 봤던 사장님이 형에게 제법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었거든요. 물론 형을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은 그 프로젝트를 보란 듯이 성공시켰습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때 받은 보너스로 형이 사줬던 자전거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날개가 달린 듯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물 만난 고기처럼 손을 대기만 하면 대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형은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형 덕분에 집안 살림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배운 형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갓 되었을 무렵이었죠.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은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물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형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무실을 얻은 형은 자신의 이름을 딴 간판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에 도전하는 형을 보고 엄마는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걱정도 하셨어요. 하지만 즐거워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요즘 네 모습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신나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고등학생 때부터 돈 번다고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기특한지. 엄마가 계속 돈 벌 거니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엄마, 저 사업 대박 나서 정말 부자 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 꼭 성공할게요. 우리 재호 이제 곧 대학도 들어갈 텐데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은 퇴근도 휴일도 없이 더욱더 일에 매달렸어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일들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어요. 제가 형의 사업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참 신기했어요. 세상은 넓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형은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학원에 나가서 외국어를 배웠어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언제라도 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형은 저에게 언제나 가장 훌륭한 교과서였고 가장 닮고 싶은 거울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형 덕분이었습니다. 형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형이 포기했던 것들을 대신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재호 정말 기특하다.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제 대학에서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형이 다 해줄 거야. 고마워, 형. 나 열심히 해서 엄마랑 형한테 꼭 보답할게. 제가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 형은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형이 선택하는 것은 실패가 없었어요. 덕분에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형은 밤낮 없이 노력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도 형의 성화에 일을 그만두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화센터라는 곳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색해 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행복이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형 덕분에 방학마다 어학연수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동기들 사이에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중견기업이었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가끔 이유 없이 깨지는 날이면 그만두겠다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형을 생각하며 저도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적응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이 되었습니다. 재호가 벌써 30이야? 여자친구는 없니? 슬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형은 40이야. 형이 가야 내가 가지. 나는 결혼 생각 없어. 엄마도 진작 포기하셨는데 뭐. 나는 지금처럼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너라도 엄마한테 효도해라. 형 못 가지. 한참 연애하고 지낼 시기에 일만 했던 형은 어느새 결혼을 포기해버린 상태였어요. 포기라기보다는 거절에 가깝달까요? 한참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주변 소개로 여성분을 한 분 만났던 것 같았는데 그때 무슨 상처를 받았던 건지 그 여성분과 헤어진 이후로 결혼에 대해 관심을 끊었거든요. 형 옆에서 계속 결혼 타령을 했던 엄마도 이제는 포기한 듯 저에게만 슬쩍 결혼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도 딱히 사귀는 사람은 없었는데 형과 엄마가 옆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니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 무렵 타이밍 좋게 직장 후배가 저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대학 때 같은 동아리를 했던 친구이고 저보다 4살이 어리다고 했어요. 대학 때 무용을 전공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대학교 졸업만 겨우 하고 지금은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얼마 전 동아리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제 생각이 났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당일 만나기로 한 카페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으로 봤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 사진을 보고 저를 알아본 건지 활짝 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순간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마치 운명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첫 만남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소개팅 후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푹 빠진 상태로 1년 가까이 만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주년 기념일에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받아든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했어요. 왜 그래? 내 청혼이 혹시 맘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 많이 어려운 거. 아빠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재산 다 날리고 내가 번 돈은 생활비에 보태느라 나 모아둔 것도 없어. 당연히 아무런 지원도 못 받을 거고 그런 처지에 결혼이라니. 나도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소연아, 결혼의 처지가 어딨어. 다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나 직장 탄탄하고 그동안 내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둬서 꽤 있어. 모자란 돈은 대출받아서 신혼살림 차리고 같이 갚아가면서 살면 되잖아. 내가 가진 걸로 시작하자.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오빠 집에서 날 어떻게 보시겠어. 우리 엄마나 형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내가 좋다고 하면 다 괜찮다고 하실 분들이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꾸 망설이는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 그날 밤 저는 엄마와 형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형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웠지만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 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형, 나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막내가 엄마 소원을 드디어 이뤄주는구나. 엄마는 어떤 여자라도 상관없다. 네가 좋으면 다 좋아. 우리 재호가 형 대신 효도하네. 신혼집은 어디에 얻으려고? 재수 씨랑 상의해서 몇 군데 뽑아봐. 형이 집이랑 혼수는 책임질게. 뭐? 아니야, 형. 나 월급도 꼬박꼬박 모아뒀고, 형이 틈틈이 준 용돈도 그대로 있어.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형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번 줄 알아? 이럴 때 너한테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돈 잘 버는 형이 있는데 대출이 웬 말이야? 해줄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형, 고마워. 내가 언젠가는 꼭 은혜 갚을게. 다음 날 아내를 만나 형이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저를 처음 소개받을 때 제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렇게 부자일 줄은 몰랐다고 형에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형의 선물을 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심을 덜었다는 듯 기뻐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형이 저에게 주기로 한 것들을 감사히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의 통 큰 지원 덕분에 결혼 준비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하도 난리를 피운 덕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형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어요. 형에게 말할 수 없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형이 청춘을 바쳐 얻은 보상을 제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가로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형을 보면서 이 미안한 마음은 살아가면서 평생 갚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의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전부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아내는 집 사진을 SNS에 올리며 행복하다는 글을 자주 남겼어요. 아내는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부럽다며 SNS에 댓글을 달 때마다 저에게 보여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웃는 게 좋았어요. 저를 만나 행복하다며 포옹을 해줄 때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와 형의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고맙게도 아내가 그러자고 했거든요. 아내는 엄마와 형에게도 정말 살뜰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엄마와 형도 싹싹하고 착한 아내를 참 예뻐했어요. 넷이 함께 있을 때면 행복이 뭐 별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 그 자체였죠. 그렇게 몇 달을 달콤한 신혼생활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다. 소연아, 왜 그래? 오늘 또 애들이 말 안 들었어? 애들도 애들인데 학부모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뭐라고 하니까 그거 받아주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원장님은 무조건 맞춰주라고 하고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저 오빠, 나 일 좀 잠시 쉬면 안 될까? 우리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 갖고 싶어. 그 정도였어? 내가 너무 몰랐네. 미안해. 그래, 일 그만두고 당분간 마음 좀 편하게 하면서 쉬자. 진짜? 고마워. 근데 친정에 용돈 드리던 건 어떡하지? 이제 생활비도 줄 텐데. 그렇다고 갑자기 드리던 걸 끊으면 엄마가 힘들어할 텐데. 에이, 그 정도는 내 월급에서 다 해결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오빠 최고. 내 남편 너무 멋있어. 내가 진짜 알뜰하게 살림할게. 힘들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당장 일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따로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식구 사는데 제 벌이로 충분하거든요. 애초에 아내가 버는 돈은 그리 크지 않아서 별로 상관없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와 상의를 마치고 아내는 곧장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진 덕분인지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임신 소식에 집안은 내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와 형은 식사 모임도 금지하고 아내에게 무조건 편하게 지내라며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때에도 엄마와 형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 몰래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셨고, 형은 고생했다며 아내에게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내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며 결혼 정말 잘했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친정 생각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 에이,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다 형편대로 하는 거지. 장모님이 늘 반찬이며 이것저것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근데 아주버님은 진짜 결혼 안 하신대? 모르겠어. 형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대. 그래? 그럼 우리 아가가 아들 같고 그러시겠다. 나중에 재산도 다 우리 아가한테 물려주시려나? 응? 아니야. 우리 아가 보고 싶다. 면회 시간 언제지? 아내는 형이 뭔가를 해줄 때마다 형의 재산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형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긴 했거든요. 가끔 정말 궁금해서 형에게 물어보면 형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제 아들은 책임져 줄 수 있다며 농담처럼 웃곤 했습니다. 형은 제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예뻐했어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항상 가장 좋고 비싼 걸로만 준비했습니다. 형은 매년 아들의 생일이 되면 아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봉투가 터질 정도로 두둑하게 넣어 아내까지 챙겨주었어요. 저는 그 고마움을 마음에 늘 새겼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형처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도 돈 문제로 가족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형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지도요. 그렇게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형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형이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형이 완전히 한국을 떠날 생각이어서 그 점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재호야, 형이 가서 자리 잡는데 최소 3년 정도 잡고 있어. 시장 조사도 많이 했고 현지 파트너들과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직접 가서 해보는 건 또 다르잖니. 그래서 그때까지만 엄마를 부탁해. 엄마가 살던 집이랑 회사랑 나머지 부동산 다 정리하고 갈 거라서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엄마 좀 살펴줘. 그래줄 수 있지? 엄마는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그건 걱정하지 마. 나는 형이 지금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가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마음이 쓰여. 우리 재호, 형 눈에는 아직도 5살 꼬맹인데 언제 이렇게 컸니? 형이 가서 잘 되면 너도 이미 생각해봐. 형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몇 달 후 형은 한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형이 떠나고 엄마는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지만 선뜻 받아준 아내 덕분에 마음 편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난 형은 정신없이 바쁘다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아들 유치원 방학이 되면 식구들 다 같이 형을 보러 가자며 한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은근히 해외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 형의 목소리는 무척 다급했어요.
재호야, 형이 일이 좀 생겼어.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형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인수하려고 투자했던 공장에 불이 났어. 지금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돈이 부족해. 내가 가져온 돈은 이미 거기 외에 다른 공장에도 다 쏟아부은 상태라 당장 급하게 융통을 해야 하거든. 근데 불난 공장이 가장 메인이라 지금 타이밍에 수습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몰라. 남은 돈 다 써도 답이 안 나와. 너 모아둔 돈 좀 있지? 그것 좀 보내줄 수 있어? 너무 급해서 그래. 형의 목소리는 정말 다급하고 간절했습니다. 뭐 망설이고 말 것도 없었어요. 저는 형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취직하고 결혼 전까지 형이 제 월급은 무조건 다 모으게 했기 때문에 꽤 큰 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돈을 보내기 전 아내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아내의 반응은 어딘가 떨떠름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그 많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그래. 사업이라는 게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가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 봐. 내가 뭐 대출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모아뒀던 거 그거 보내겠다는 거야. 사실상 이 집도 형이 다 해준 건데 형 덕분에 그대로 있는 돈이니까. 아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내 말 뜻 오해한 거 아니지? 아내와는 썩 개운하지 않은 대화를 했지만 어쨌든 형에게 제가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보냈습니다. 형에게서는 돈을 잘 받았다는 연락을 끝으로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형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답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 형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발 뭐라도 좋으니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에게 답장이 없어도 저는 매일 아침 형에게 안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 밥 잘 챙겨 먹어. 형, 여차하면 한국으로 와. 내가 먹여 살릴게. 엄마가 형이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해서 거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했어.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형, 보고 싶다. 매일 답 없는 상대를 향해 메시지를 남기면서 부디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어요. 여전히 답이 없는 형에게 익숙해졌을 무렵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형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엄마가 부쩍 피곤해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의 체중이 조금 줄긴 했지만 나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난치병 판정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병명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이미 중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멀쩡하게 잘 지내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덤덤한 말투로 희귀병이라 기존 항암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표적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존 약에 비해 효과는 정말 좋지만 문제는 신약이라 보험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실상 약값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이었어요. 일을 할 때는 모든 돈을 생활비로 썼고 일을 그만둔 뒤에는 형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던 엄마가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형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도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내 식구 생활비에 처가 용돈까지 하면 사실상 남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민혁 엄마, 우리 집 있잖아. 집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엄마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인데 지금은 대출밖에 답이 없네. 이렇게 돼서 미안해. 미안하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치료비잖아.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내일 날 밝으면 바로 은행부터 가봐. 어머니 간호는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손을 잡으며 같이 잘 이겨내자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형이 남겨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배우자의 소득을 넣으면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소득만 가지고 대출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 결과 대출은 무사히 승인되었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로 치료비는 충당할 수 있었지만 매달 대출 이자까지 더해져 제가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고 아내가 엄마를 챙겼기 때문에 저 혼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회사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자신도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볼 테니 잘 견뎌보자며 이야기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더 힘을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삶이 버거워 형에게 보내던 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이 잘 지내고 있길, 잘 버티고 있길 늘 바랐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병과 빚은 저에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종일 회사에서 치이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대리콜이 오기만을 기다릴 때면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을 해결하고 어디 작은 전세라도 얻어 살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형이 마련해준 이 집을 차마 팔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병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 모두 애써가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 유치원의 중요한 행사와 엄마의 내원 날짜가 겹치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제가 연차를 내고 엄마를 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에게 약이 잘 드는 것 같다며 이대로만 유지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약은 비쌌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엄마의 기분도 괜찮아 보였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 신호대기에 걸려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저거 민혁 애미 아니냐? 맞지? 네? 민혁 엄마요? 엄마의 말씀에 왼쪽을 바라보니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 유치원에 있어야 할 아내가 도로에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내가 타고 있는 차가 벤츠라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싼 옵션이었거든요. 일단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저도 잘 아는 곳이었어요. 처가댁이었거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한 아내는 뒷좌석 문을 열고는 누구나 알 법한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처가댁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벤츠로 다가가 보니 차에 적힌 차주 전화번호는 아내의 번호였어요. 이 차는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맞았던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 애미 맞지? 여기 사돈댁 아니니? 네, 엄마, 잠시만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냐는 제 말에 아내는 이제 유치원 행사가 끝났다면서 곧 집으로 갈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 치료는 잘 받았냐, 몸은 어떠시냐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잠시 안 보이는 곳에 차를 대놓고 기다렸더니 아내가 아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 대신 늘 들고 다니던 에코백을 들었다는 것 정도였어요. 빌라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던 아내는
택시를 불렀던 건지 예약 등을 단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가댁에서 집까지는 못해도 3만 원 이상 나오는 거리인데 한 푼도 아껴야 한다며 반찬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아내가 여기서 택시를?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모든 것을 똑같이 목격한 엄마에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더니 아내는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고기를 보내주셨다며 얼른 먹으라는 아내의 모습에서 어쩐지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치료 때문에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일단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뭘 찾는 건지도 모르면서 일단 장롱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만 보관되어 있는 장롱을 특히 더 살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열었더니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한 장을 더 넘겨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초 입금된 것은 약 8개월 전, 입금 금액은 무려 1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찍힌 숫자는 10억이 조금 넘은 돈이었습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억 가까이 썼다고? 통장에 있는 돈은 대체 무슨 돈이지? 너무 큰 숫자 앞에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생각이 멈춘 것처럼 제 몸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재운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활짝 열려있는 장롱문과 통장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없이 내 물건 뒤진 거야?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거 당장 줘. 당신 거 아니잖아. 나 다 봤어. 벤츠의 명품에. 오늘 유치원도 안 갔지?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난 건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거 다 내 돈 맞아.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야. 뭐? 복권? 정말이야? 어, 이제 와서 뭐하러 숨기겠어? 8개월 전이면 엄마 난치병 진단 전이네. 돈이 있었는데 내가 엄마 치료비 때문에 대출받겠다고 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더군요. 자기가 당첨돼서 받은 돈인데 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알면 결국 엄마 치료비로 다 쓸 거 아니냐. 치료비하고 남은 건 연락 없는 형한테 퍼줄 거 아니냐면서요. 이건 자기 돈인데 왜 남을 위해서 써야 하냐고 말하는데 뭐라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형이 남이야? 같이 이겨내자며. 내가 종일 일하고 대리운전하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자며. 내 모습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당신이 감당할 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까지 강요해? 지금까지 이 사실 모르고 잘 살아왔잖아. 이게 무슨 큰일인 것처럼 구는 당신이 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돈이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뿐이야. 그게 뭐 잘못됐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저를 위로하며 다독여줬던 아내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걱정하던 그 모습은 전부 가식이었던 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대출금 이자라도 갚겠다고 매일 대리운전까지 해가며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 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감쪽같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엄마와 형이 아내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는 앞으로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알아본 게 있다며 이야기했어요.
혹시 잘못을 깨닫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당첨금으로 대출을 갚자고 하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내의 입에서는 전혀 딴소리가 나왔습니다. 복권은 특유재산이니 분할받기 어려울 거라며 자신도 아파트에 대해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까지 써가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들키기 전부터 이혼에 대해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말을 쏟아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 걸까? 대체 나는 이 사람의 무엇을 사랑했던 걸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자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왔다며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도 지겹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남편도 지겹다며 새 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뻔뻔하고 이기적인 아내의 태도에 그 어떤 의지도 상실한 저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저에게 키우라고 하더군요. 정말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내가 나중에 원하더라도 절대 아이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이 변하면 자식이라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떼놓고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 아니, 전처와의 이혼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사랑했던 만큼 충격이었고,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이혼을 택한 건 아니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전철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처와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끝나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전처 따위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족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괴로워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어린 마음에 눈치를 보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저에게 일상이라 괜찮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을 돌볼 생각을 하니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우리 세 식구 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이 집을 지키겠다고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동산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 그냥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대리콜을 기다리며 근처 부동산 앞에 붙은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형의 이름이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형은 그동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생각보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신이 없었고 차마 면목이 없어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요. 이러다 정말로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불탔던 공장도 전부 정리가 됐고 투자했던 것들도 서서히 정상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전부 다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 때문에 많이 곤란했지? 재수 씨 보기에도 민망했을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재수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형에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형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학이 넘어 눈물을 참고 있는 소리만이 서로에게 낮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무리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도 엄마도 그런 몹쓸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엄마는 괜찮으신 거 맞지?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형이 왜 미안해? 이게 왜 형 때문이야? 이렇게 될 일이었던 것 뿐이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병원 다니면서 추적 검사도 잘 받고 있고, 약도 매일 잘 드시고,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곤 하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있어. 형한테 연락 온 거 알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재호야, 한국 생활 정리하고 형한테로 와. 형이 엄마 병원도 알아보고 민혁이 학교도 다 알아볼게. 몇 달 동안 한국 생활 정리하고 넘어오면 여기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거야.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형,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은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도 형과 통화를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형 말대로 한국을 떠나자고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을 떠나서 우리 식구들끼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형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며 대출이며 집이며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엄마와 아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국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땅으로 향하면서 한국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반드시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온 뒤로 저도 형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더 열심히 도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정말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만큼 형은 더 멋지게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경호원이 상주하는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치료도 순탄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매일 약을 먹으며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했지만 마음이 편해서인지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셨어요. 행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다시 기적처럼 찾아온 이 행복의 순간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낯선 이국 땅이었던 이곳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그 옛날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점점 잊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생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평생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했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같은 결혼식을 열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형이 나서주었습니다. 장소 예약부터 음식, 파티에 입을 옷까지 뭐 하나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희미한 전 장모였어요. 이혼했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왜 전화를 한 걸까? 받지 말고 무시할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니다. 내 번호를 가지고 있었네. 잘 지내나?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세요? 안부 묻자고 하신 건 아닐 테고 섭섭한 게 많지? 미안하네. 저 혹시 소연이랑 연락되나? 그 사람이랑은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작정하고 번호까지 바꾸고 떠난 사람한테 제가 무슨 수로 연락을 합니까? 전처와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제 말에 장모는 흐느끼며 1년 가까이 딸에게서 소식이 없다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장모는 전처가 이혼 후 생각 없이 돈을 쓰다가 사기까지 당했고 가진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돈을 되찾아야 된다며 밖으로만 나돌았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더니 스스로 몰락해버린 전처의 모습이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미 끊긴 인연이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전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것이 전처에게 어울리는 최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권 1등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삶, 모두가 한 번쯤은 바라는 삶이겠지요. 일확천금의 행운을 손에 쥐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행운과 행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의리와 믿음이 더 소중하거든요. 저는 행운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운을 얻을지언정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불행하게 될 테니까요. 전처가 복권에 당첨됐던 것은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행운이자 기회였네요. 결국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된 전처의 모습을 떠올리면 살아가면서 과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의 복권은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과의 행복이라는 소중한 당첨금을 영원히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